가사랑 마지막은 가족입니다. 신학의 이제 얘기에서 이게 신화가 그때 우리 토론한 것처럼 일상의 문화를 제작하는 것도 모금이라는 기호로 인류가 많이 했다. 대부분의 의뢰가 신에게 음식을 바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가 자세히 본 것처럼 굽는다, 튀긴다, 삶는다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되게 많이 인류는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는 게 인류에게 배고프면 먹지 이런 건 아니었고 삼시세끼를 왜 먹어? 이처럼 먹을 게 넘쳐나는 시대에 절대 그렇지 않고 이 세 번의 의뢰가 필요한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 번의 의뢰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제 들어가면 먹는다는 게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가는 활동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신화는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는 의식적 활동인데 신화는 그런 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조망도 하고 분석도 하고 비판도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실 차원의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을 건지를 계산하고 고민할 때 담론 차원에서 늘 그것을 살피고 철학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신하다라고 이제 그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모두 만들게 된 현실의 차원, 신화의 차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기호요리라고 정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신화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가 불, 그 다음에 신화가 제일 좋아하는 기호 중에 식재는 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요? 야생돼지, 옥수수, 사람 이런 게 있었고 그 신화 요리를 누가 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설정되냐면 주로 신화 세계가 여성 기호를 많이 쓴다. 그게 여성의 월경 때문이다. 월경은 뭐냐면 어, 주기, 리듬을 타는 장치이기 때문에 신하가 월경을 되게 이렇게 좋아하고 월경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하게 관찰도 하고 관리를 하려고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간 게 이제 신화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었죠.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요. 신화도 그렇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 본 거는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가 가족을 여전히 되게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가족을 많이 다루는데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가족 이야기가 우리 대중문화의 줄을 차지하는 건지 가족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되는 건지를 나누고 싶고 먹는 이야기 기호요리라는 신화는 가족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게 신화가 기호요리고 문화 제작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를 정의할 때 신화는 문화는 가족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화가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화는 우리라는 영역을 확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자, 어떻게 먹는 자, 요 방식을 공유하는 것이 문화적 노력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식구를 만드는 일이니까 신화의 메시지가 대부분 가족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라. 이게 이제 주라고 읽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족사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게 많고, 신화 안에서.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화가 되게 근친상간이라든지 그리고 신화의 가족의 구성원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화는 아까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며느리, 딸, 가족 중에서도 그러니까 딸과 며느리에 관심을 되게 많이 주는 서사인 거예요. 가족 모델 설명할 때도. 그런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근대의 이야기도 주로 가족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근대 이야기, 부르주아 가족 서사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데요. 근대의 가족 이야기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아버지가 주인공이거나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더 크게는 아버지랑 싸우는 아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죠, 아버지. 그래서 근대의 가족 이야기는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신화의 가족 이야기는 며느리가 주인공인데 시아버지가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직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근대 19세기 이후에 일반적인 소설에서 다루는 가족 이거는 직계 가족이고 부부가 되게 특화되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라마라든지
최근의 이야기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가족의 요 키워드가 이동했다고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서사가 아버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진짜 옛날인데 신경숙 요 때만 해도 은희경 요 때만 해가지고 한 20년 전만 쭉 올라가도 아버지 뭐 아버지 자리가 없어 뭐 가장의 무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다 날아가고 새로운 주인공으로 급부상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이 우리 통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각자 문화적 경험의 직관이니까. 유나쌤 어떻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유나쌤? 유나쌤 영화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누구일 것 같으세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일단 여자일 것 같은데, 딸일까요? 네네. 독신 여성일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여자면 엄마거나 딸이거나 며느리, 그건 뭐 관계형이니까요. 뭐 조카거나 뭐 많겠지만 엄마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급부상이랄까 이게 부상을 안 했던 때는 없는데 엄마로서의 역할이 너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냥 떠오르시면 어떠신가요? 더 글로리. 제가 1편, 그치? 1편을 20분 만에 봤네. 20, 돌려가지고. 그리고 주요 장면 몇 번 반복했는데 1편, 여러분 안 보시죠? 공부하시나요? 바쁘신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학폭을 당한 아이가 나중에 복수하는 건데, 엄마 자리를 노리는 어떤 담론의 격투? 그거랑 펜트하우스. 여러분 역시 안 보셨죠? 또 제가 또 열나봤는데, 거기도 엄마 자리를 놓는, 다 엄마 아닌가? 엄마가 가족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이게 뭔 일이냐? 자, 신화나 이야기라는 것은 현실을 재현하지 않는다. 재현하려고 할 때조차 현실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신화 담론의 차원에서 며느리가 주인공이 되고 시아버지의 관계가 있는 것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말해주는 거고, 아버지, 아들 요 관계가 집중된 가족 이야기는 현실을 또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고, 어머니 이렇게 되면 현실을 어떻게 보는 거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말씀을 나누고 싶고 오늘 달살롱에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신화적 차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야기가 현실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기호를 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현실에 막 동조하면서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서사적 배치 속에서 이야기라는 것이 가족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전개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주시하는가가 되게 흥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요런 걸 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 이제 전작을 쭉 보면 거기 이제 구성의 배치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럴 것 같고요. 한 작가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손 관계가 특화된 여기 또 아버지 빼네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마 문화적으로도 되게 다를 것 같고 작가들 중에 요새 작가들 이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가족 이야기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가족 이야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 이제 보면은 부부가 육아를 할 때 아빠나 엄마나 다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육아 공간에 있어서는 엄마밖에 없죠. 도우미 이모, 엄마 다른 버전, 선생님, 엄마 다른 버전, 케어, 학원 선생님, 케어. 아빠, 그러니까 그 표징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어, 교육 공간은 정말로 이제 엄마로 다, 이게 뭔 일인가,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공부하는 공간에도 우리 소중한 박 선생님 있지만, 그 여성성이라든지, 뭐, 요런 식의 이제 젠더적 관계,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이 이제 재미있는 주제죠. 가족, 신하가 좋아하는, 어, 가족.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신화는 저번에 드린 거랑 중복도 되게 많이 돼가지고, 이제 또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인류의 모든 이야기가 가족 관계를 쓰기를 되게 좋아한다. 왜 그럴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거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그 다음에 우리는 최근에 아니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우리는 여기 있네요. 아니었던 것 같아. 일본어 세미나. 우리가 아버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네. 또 여기 어느 가족인가요? 이렇게 만비키 가족 이런 것도 있고, 요새 아이유가 찍어서 브로커 이런 것도 있고, 이 감독이 가족의 문제에 되게 많이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성원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여기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도 자식이 바뀐 얘기인데, 이 포스터는 바뀐 자식을 안고 있는 거죠. 친자식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이렇게 함께 산다는 거를 이 고레에다 감독이 되게 집중적으로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가족을 정의를 이 감독님이 하시는 거는 타자들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혈족과 무관한 문제라고 계속 이렇게 보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가족에 출발했지만 남이랑 산다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 남이 누굴까 이런 문제에도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이고 가족에 대해서 상이 아까 이제 한 것처럼 아버지 자식 간의 관계가 특화될 때 문화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그게 특화를 막 해나가는 가정에서 가족이 어떤 건가 하는 이미지가 예를 들면 뭐 19세기의 그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산책 그림 이런 것처럼 엄마와 자식이 이제 되게 다정한 이런 애착 감정 같은 자식을 물고 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물고 빤다. 이런 거 진짜 최근 일이고 자식 뭔데 물고 빨아 그게 뭐 대단해서 그 왜 그 가족의 역사 이런 거 보면 침대 안에 끼워 죽은 애들 되게 많잖아요. 영화 살해 방법 중에 하나가 침대에서 깔고 자기 이런 거 있어요. 매뉴얼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도 자기가 안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막그 너무 친밀한 이렇게 가지 않았는데요. 19세기 요 무렵에 부르주아 사회라는 게 귀족들과 대비해서 자기 문화를 만들면서 이렇게 핵가족 문화 같은 거를 만들면서 가족애 같은 걸 좀 특별하게 가져간 방식이 있고 그게 산업화되면서 친밀한 우리끼리의 애착 관계는 가족에서 이런 게 이제 좀 특화되고 문학이나 예술에서 많이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너무 예쁜 내 새끼 아니면 부부 중심의 가족은 어쩌면 이제 일부의 모델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려보고 싶고 제가 그 인상파 가족 치니까 이 그림이 나왔었는데 너무 잘 차려입은 엄마와 너무 깨끗한 아이가 교육 잘 받을 것 같은 깔끔한 환경에서 같이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가족 이미지 이런 건 되게 최근 것이다.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가족육은 지난주에 했고 방귀 잘 뀌는 며느리, 만물을 연결시키는 며느리가 있는 게 실은 가족인데 이런 그 방귀 잘 뀌는 며느리의 이미지랑 이 엄마는 왜 방귀 안 낄 것 같지 않습니까? 똥도 안 쌀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가족이 막 그런 내밀한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게 가족이라고 된 게 산업사회, 부르주아 사회, 그러니까 계급이라고는 별로 기댈 데 없는 애들, 지들끼리 모여서 살아가야 되는 애들이 그래도 우리가 멋있고 좋은 거야. 이렇게 이미지한 거죠. 근데 전통사회에서는 되게 뭐 족외원이라든가 관계가 복잡하고 다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자식이라든지 아빠 엄마 자식, 이 엄마 자식을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아빠 이렇게 삼각 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 삼각형이 출현한 것과 함께 가족은 사적 영역이고 그리고 가족 바깥은 공적 영역이다 이런 게 이제 또 전면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지금 이제 뭐 가정 폭력이랄까 집안에 있는 문제는 알아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 이런 게 이제 지금 되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되게 인위적으로 분리되는 건데 이것도 산업사회에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다 뜯겨가지고 도시의 공장 근로자가 됐던 사람들이 가족을 만들면서 갖게 된 모델이고 전통적으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 이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려는 그 이야기 차원에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859년에 혹시 이 작품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도시 이야기라고. 제가 디킨스 작품을 별로 본 게 없는데요. 이 작품이 되게 두껍고 두 도시는 파리랑 런던인가 이 두 개를 아마 대비했다고. 저 작품이 디킨스가 올리버 트위스트도 쓰고 이래가지고
그 도시 노동자의 삶, 산업사 이거에 대해서 되게 비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작품에 막 힘든 세상의 세파로부터 내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을 되게 적극적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은 너무 힘들고 저기 가서 쉬어야 돼. 이런 게 이제 되게 있는 그런 소설이고 저 소설이 인기를 엄청 끌기도 했고 저게 지금처럼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 더 글로리 제가 이렇게 몇 분밖에 안 봤는데 그때부터 이 알고리즘이 돌아가가지고 배우가 뭘 입었네. 걔가 실은 전작이 뭐네. 이게 이제 심하게 또 돌아가가지고 저런 배우가 저런 걸 하는구나. 이런데 그게 이제 교육이 돼서 뭐 저 정도 살려면 저 정도 입어야 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장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디킨스 시대 이때는 그런 역할을 소설이 한 거죠. 소설이. 이렇게 돈 주고 사는 소설이. 근데 사람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야기가 만든 효과가 전도된 거죠. 원래 가족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디킨스 소설처럼 가족애가 특별한 이야기를 읽고, 그런 걸 갖고 가져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야기가 현실을 이끄는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작품은 이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는 그 고병곤 선생님의 한 달에 한 자본 시간에도 고병곤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드라큘라는 되게 복잡한 작품인 것 같고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요. 요게 그 드라큘라가 있습니다. 드라큘라가 피를 빨아먹는 얘기고 그걸 이제 쫓는 얘기인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드라큘라가 누구 피를 빠냐면 젊은 신부의 젊은 브라이드 그러니까 젊은 처녀의 피를 빤다. 요게 이제 기본 설정이고 그 여기서 새 신랑이 드라큘라를 맞서 싸우는 요런 구도가 있어요. 그 자본주의 일반을 해석하기에도 문제작인데 브람 스토커가 넣은 것 중에 가족의 코드를 심하게 넣어놨어요. 그 드라큘라는 나쁜 거야. 왜냐하면 이 처녀 저 처녀 피를 빨고 다니잖아요. 아니 피를 나눌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가족 아니어야 되는데 그래서 드라큘라 이 작품을 한 편에 읽으면 거대한 가족주의가 출현하는 거를 막 이렇게 옹호하는 작품으로도 읽을 수 있고 여기에 어, 주인공이 아무튼 재기발랄한 젊은 청년인데 신문 기자인가요? 아닌가요? 직업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부르주아입니다. 부르주아. 그러니까 기적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주인공을 돕는 박사가 있어요. 박사가. 이 박사가 의학 박사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근대 지식이 이 가족을 지키는 데 집결하고 있고 사실 드라큘라가 제일 불쌍해요. 막 허덕허덕 피를 못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쫓겨다니고 나중에 배 타고 런던 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전체의 자본주의 가족애가 드라큘라를 이렇게 몰아가는 작품으로 읽으면 그 작품에서 가장 불쌍한 거는 가족애라고는 몰랐던 이 처녀 저 처녀와 함께 잘 살기를 꿈꿨던 이제 드라큘라가 가장 이제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초기에 1800년대 중후반부터 영국을 배경으로 특히 산업사회니까요. 가족을 중시하는 소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선생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인 오스틴 요즘 앞에 있지만 다 이제 가족을 보호하는 결혼이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산업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그 시대에 동시대에 그렇게 가족애가 많이 나왔나 이런 거 보기 되게 어려운데 레미제라블 이런 거 전혀 가족애가 집중된 거 아니고 조금 이따 나오는 프루스트 이런 것도 배경을 다루거나 20세기 넘어가를 보면 전혀 가족이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이게 산업사회에 특수화된 가족애가 그 직업 노동자, 임금 노동자의 삶 모델로 출연하는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이거는 이런 가족을 가지는 게 네가 돈 버는 이유야 이렇게 이제 그 방향으로 치닫게 한 이야기의 성질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북구에 여러분 그 입생 있지 않습니까? 노라는 집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맞나요? 야, 인형의 집. 그게 제목이에요. 인형의 집 같은 것도 인형의 집은 근데 그 착한 부르주아 부인이 그 작품이 되게 문제적이에요. 그 작품에 그 노라가
노라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남편이 원하는 문화적 수준을 맞추려고 남편 몰래 드레스, 양복 사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대단히 놀라운 감성이 있는데 월급 갖고 사면 되잖아요. 월급 갖고 못 사면 빚내서 사도 돼요. 근데 그걸 남편한테 말을 못하는 게 노라의 번뇌의 주 원인이고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 바에야 집 나갈래 이렇게 이제 되는 작품인데요. 가족 안에서 부부 관계 속을 가로지르는 경제적 부하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다룬 작품이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입센이고 북구고 약간 가족 모델에 대해서 반발하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가족을 가지고 19세기, 20세기 초 넘어가는 이야기의 성질 이런 걸 이제 제가 그냥 뭐 멀리서 대충 생각을 해보면 영국이라는 공간 무대 가장 산업화된 그곳을 중심으로 가족의 가 강화되고 그거랑 이제 그 동심원적으로 거리를 갖기도 하면서 산업화된 정도에 따라서 비판도 하고 뭐 또 이상하게도 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옮겨오면 식민지 이런 데는 다 굴절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분석하는 것도 재밌겠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가족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걸 특히 부부 중심의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처녀와 이렇게 이제 수총각이 결합한 형태의 가족애고 이 둘이 낳을 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아 마땅할 애 요런 형태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갑니다. 요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화가 얼마나 지금 이제 우리가 길들여지는 건 이런 거죠. 혹시 선생님들 지금 유행하는 뭐 드라마 이 모델 가지고 가는 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그러시죠? 펜트하우스 이런 거는 그 모델이 얼마나 뭐 끔찍한지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그래도 좋아 이럴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이상한 게 그 드라마 중에 가족이 되게 근친상간의 위험을 되게 막 타고 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오빠야, 알고 보니 엄마야, 시어머니인데 엄마야. 이게 제일 황당했고, 그거부터 막 달려가지고, 이거는 가족이 너무 근친적인 걸 강조하는데, 어떤 것 같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뭉쳐야 돼? 이런 걸로 이야기성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너무 뭉칠 데가 없이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붙들어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현실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드라큘라는 정말 그 할 얘기가 많은데요. 되게 웃기고 딱하고 애처롭고 막 여러 가지 의미로 드라큘라가 짠해가지고 이제 뒤편을 읽으면 막 이렇게 드라큘라의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적으로는 고딕이라는 장르 명칭이 들어가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야기 나중에 제가 또 재밌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근대 가족이 부부 중심, 자식 중심, 부자 관계, 욕망의 늪 근데 이제 부자 관계 사이에 엄마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서 그 애정을 이렇게 수렴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로 글을 썼다 이런 거 되게 많이 그 말 듣고 있는데 왜냐면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편지 이런 걸 써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프카의 그 가족관에서는 엄마라든지 뭐 이런 변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가족이라는 게 어머니가 너무 비대해지고 지금 이제 왼쪽 모델 이런 거 아닐까요? 이게 엄마라고 볼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엄마 어떻게 머리를 빗고 저 나이 때 애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지 제가 찾다가 불가됐음. 이거 모델을 쓴 거지. 아니면 집에 도우미가 넷이 있든지, 네 명이 있든지. 이런 엄마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 다들 너무 힘들잖아요. 저거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가족 안에서. 그런데 이제 한편 캐테 콜비츠의 이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모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고 이제 그 모성이 비대화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우주가 돕는다면 미야자키 하야오를 할 때, 정말 그 본격적으로 할 텐데, 미야자키 하야오 엄마 표정 되게 많이 쓰는 작가고, 아주 엄마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늑대도 엄마로 그리지 않습니까? 모노노케 힘에.
그리고 마지막 이 정도의 모성성 같은 거 포녀인데요. 우주 전체가 엄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신화는 우주를 이렇게 모성, 낳는 자, 애착 관계,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는 존재로 엄마를 보진 않고 엄마라는 포지션이 의미 있는 거는 며느리성 속에서 이렇게 봤다 이런 것도 지난주와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가족이 이제 신화의 가족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신화는 이제 되게 많이 다르다. 와 가장 중요한 게 가족 관계에서 부부 아니고 부자 아니고 그 다음에 신화도 근친상간 문제를 엄청나게 다루지만 그거는 너무 가까우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루니까 신화의 가족은 적당한 거리를 이렇게 갖고 가는 사이 이게 이제 가족으로 정해지는 거죠. 신화는 그래서 저도 저희 애들 너무 예쁜데 너무 밉지 않습니까? 그렇던데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싫고. 아닌가? 저만 그런가?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고 너무 있고 싶은데 너무 도망가고 싶어. 이런 게 막 오고 가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가지고 거리를 가장 못 갖는 관계가 지금은 부부보다 부자 관계가 모자 관계라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 표상이 특화된다는 게 거리 조정 못하는 가족을 잘 보여주는 장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는 거리를 정말로 적당한 남인데 그냥 같이 산다 이런 정도. 신화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좀 얻어먹을 게 있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가깝기만 하다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관계예요. 이런 거는 지금 가족 관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신화가 정의하는 가족은 거리이고 가족 구성이 된다는 건 거리 조절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랑도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자식이랑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어져도 안 되고 그런데 가족이 사망이 아니고 다항이기 때문에 관계를 되게 복잡하게 조절 능력을 되게 많이 발휘돼야 되는데요. 옛날에 하이킥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그거는 우리 하이킥을 지금 보면 못 봐요. 그게 이순재 선생님을 키워들어 한 북권성이 되게 강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감수성이 그 사이에 너무 바뀌어서 저런 말 해도 되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근데 하이킥이라는 그 드라마가 그 시트콤인데 지금 시트콤의 장점은 구성원들이 복합적으로 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죠. 프렌즈 이런 거 보면 친구 여섯이서 사랑하는 관계가 특화되는 게 아니고 다 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트콤이라는 장르의 특징인 것 같고 가족을 넣어도 뭐 하이킥 이런 거 보면 뭐 객식고 다 달라붙어서 그 요소가 다 사랑이라든지 가족애로 수렴 안 되는 사건을 만들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진다? 요것도 이제 생각이 그냥 계속 거리가 되고 지금 예능 프로 가족 많이 다루지만 글쎄요. 다 이모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다종적인 타자들 간의 거리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로서의 가족 이런 거는 신화에는 그게 전부고 이런 이야기성 같은 게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저 하이킥이 분석 대상이에요. 하이킥은 가족을 되게 중시하는데 그 내포 그리고 하이킥은 그 열린 공간을 되게 잘 써가지고 집에 이상한 구멍을 많이 뚫어놓쳤으니까 몇 탄지 모르겠는데 지붕이 뚫려 있다거나 멀쩡한 벽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관에는 열린 거를 구멍을 활용을 잘하는데 가족이더라도 그런 되게 소박하게 분석하면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거. 아니 근데 선생님 하이킥이 되게 재밌고 되게 웃기고 유치한데 예전에 하이킥도 그렇고 뭐 순풍산부인과에 박연기가 막 쫀쫀하고 막 되게 막 진짜 저는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네네. 시트콤 작가를. 근데 그 김병욱 PD가 하는 거 보면 맨 나중에 이건 다 어때요? 죽어, 그러니까 다 죽어. 엄청 재밌는데 맨 네. 마지막에는 너무 센 주인공이 죽어. 엔딩이어가지고 네.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거나 갑자기 다 네. 죽여버려 갑자기. 네. 너무 어, 괜찮죠? 네. 예전에 신세경이 나왔을 때도 갑자기 그 키 네네. 타고 공항에서 죽었잖아요. 그런 네네. 거는 왜 그렇게 될까요? 예를 들면 너무 좋은 분석이고, 왜 저도 그 신세경이라는 그 주인공이 죽었을 때 한 일주일 가던데, 일주일.
그게 초월론적 경험이에요. 초월론적 경험. 주인공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흔들린 초월론. 가족이란 거를 생각해 보면 진짜 열린 결말이잖아요. 이런 게 사는 거야라는 걸 핵심 구성원을 빼가는 방식으로 짠다는 의미에서 없애버려. 주인공을 없애는 그런 시도를 하다니 대단하다. 그런 많이 생각이 드시죠.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핵심 주인공을 뺀다는 거예요. 지금의 보통의 서사는 빠진 애를 찾아 넣잖아요. 잃어버린 애였어. 찾아오잖아요. 밖에서 원래 빈자리. 근데 이거는 멀쩡히 있는데 내보내. 한편으로는 그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으로 얽힌 가족이 아니라 제 식구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가족인 것도 같기도 하거든요. 선생님 말씀드린 네네. 그 갑자기 이렇게 뭐 새로운 인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집에 살지만 다 같이 사는 것 같은 모습이고 그들이 다 같이 가족인 것 같고 그러다가 선생님 말씀처럼 갑자기 누군가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모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객식고랑 가족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게 아니고 내 거 뺏어 먹는다고 되게 싫어하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뭘까? 그러니까 친해져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는 이미지가 좀 다르기도 하고 거리 조절이 되게 능해가지고 사이가 좋았는데 사소한 걸로 극도로 미워하고 막 연합하고 여러 가지 거리 조절 게임에 매우 능하다. 그 이야기의 논리가 있는데 관객의 기대라는 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그 사건이죠. 주인공이 반성하면 근데 되게 놀랍죠. 걔가 재벌집 아들로 죽기를 바랬던 재벌집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러한 신화를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욕망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가족 관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전체 틀 안에, 지금 우리가 주로 쓰는 이야기는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어쨌든 어디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야 돼. 중심에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러니까 중심을 차지할, 그게 다 재산 문제고, 승계 문제고 이러지만 중심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 하이킥 이런 거는 중심에 있는 그 집 아들 죽잖아요. 주인공 아들이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랑 마지막에 죽어. 밖에서 들어와서 안에서 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모는 거고, 그게 인기가 지금 없다. 그 서사를 별로 안 좋아한다. 요런 거. 그런데 들어가야 되는 서사를 쓰는 것 자체가 새롭다면 신화는 대부분 나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애는 일단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걔를 빼내려고 이제 이야기적 장치를 많이 쓴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다. 요거를 포함해가지고 타자들의 집합, 타자들의 관계를 실험하고 모색할 수 있는 담론적 층위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의 그런 층이,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얼마나 이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나. 밖으로 이탈하려는 이게 원심력이죠. 구심력이 들어가는 거고. 원심력이 센 방식으로 내 관계를 가져가는지, 구심력을 쓰는 방식으로 가족을 가져가는지, 그런 내 세계관 안에서 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하면은, 이제 신화는 족외원, 그러니까 이제 빼내는 방식의 이야기인 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화도 그렇고, 미야자키 하야도 포함, 이게 숲속에 잠자는 공주인데, 다시 들어가서 틀인데요. 가족 관계를 다 가족을 구성해야 된다는 태제가 있는데, 왜냐면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얘기도 가운데 있는 애와 가장 먼 애가 만나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실장님, 본부장님. 요거는 이야기가 이거를 좋아해요. 세상에 이렇게 안 된 이야기 찾아보기 그렇게 드물다니까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야 돼. 이런 이야기인데 멀리서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아니면 멀린데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걸어두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쟤도 원래는 먼 애가 아니었어. 이게 우리 시대에 쓰는 서사일 수 있잖아. 알고 봤더니 옆 그룹에 잃어버린 딸이다 이러면 멀리서 온 애는 아닌 거죠.
완전히 근데 이제 그림동화나 이런 데는 공주가 왕자 만날 때 되게 먼 나라 왕자, 먼 나라 공주끼리 만나잖아요. 관계라는 거는 원래 멀리서 온다. 근데 여기 이제 조건에 따라서 먼 애는 안 돼, 이게 걸린다거나 뭐 이런 거.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게 돼 있다. 너무 다르니까. 자, 요게 이제 그 드라마를 한 거죠. 그 드라마의 법칙이죠. 멀리서 와야 되고, 뭐 다르기 때문에 너무 새롭다가 이제 그 위치상 가까워지면 이제 못 견뎌서 밀어내고 막 이런 이제 기란 관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멀어서 좋지만 바로 그 점이 또 싫어 이렇게 이제 돼가는 단계도 있고. 그래서 그 가족, 결혼, 관계, 타자 이거 다 멀리서 와야 된다. 요까지는 일반 얘기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신화적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신화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온다는 거에는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한때의 애인과 지금의 배우자 아니면 뭐 기억 속의 가족을 떠올려 보시면 멀리서 왔다 싶으신가요? 아닌데 비슷한 줄 알았더니 너무 머네 이게 아닌가 우리는? 선생님, 그러면 아까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네네. 얘가 현실 차원이 아니라고 단원 차원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그 둘이 관계가 멀었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이 네네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가르쳐야 된다가 되게 센 가족이 어떤 거냐면 얼마나 이 집 가풍을 모르면 다 가르쳐야 돼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주기를 가르친다는데요. 시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정도로 얘는 멀리서 그러니까 동네 애가 아닌 거죠. 동네. 하나의 공통감각도 없는 애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멀리서 온 거고 멀리서 왔다는 거를 인류학적으로는 족외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화는 그런 의미에서 멀리서 온 족외혼 테마를 많이 이렇게 쓰는 거죠. 쓰는 거. 신화가 이야기의 근본성이라고 하면 근대적 드라마도 멀리서 온다는 걸 쓰기를 좋아한다. 여기까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류학적으로 근친이 되게 센 집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의 왕족들 뭐 근친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 요새 나온 중에 수간을 다룬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못 봤는데 동물 성애를 다룬 책이 있어요. 정말 파트너를 동물로 가지는. 이것도 너무 많은 그렇게 조사된 건 되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어떤 언어로 그 상황을 설명할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게 먼다는 게 인간 중에 먼 애들도 있지만 동물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기는 합니다. 혹시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보통 되게 멀잖아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네네. 고부열전이라서 시어머니하고 뭐 가르쳐 주더라도 시어머니가 음식이든 뭐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시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내외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건 일부러 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시아버지하고? 제가 지난주에 분석을 이렇게 이제 하고 오늘 준비해 본 거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거기 들어가는 애잖아요. 며느리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인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안의 가부장에게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들어간 이 집안의 가부장을 상징하는 게 이제 시아버지인 거죠. 근데 재밌게 그러면 가부장제 모델에 며느리 들어간 거랑 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야기의 차원에서 아들은 거론조차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집을 굴리고 이끄는 거는 며느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안 가르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며느리를 가르쳐야 이 집안이 굴러간다 이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들어오는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자가 들어와서 여기를 계속 움직이는 이 모델을 신하가 말하기를 좋아한다. 근데 우리 시대의 서사는 고아가 아버지를 찾아간다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한다든지 이러니까 직계 안에서 원래 있던 것을 얼마나 잘 보수할 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하는
바깥에 온 애를 가르치고 교육해서 애써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지금 안 될 일, 얘 때문에 바뀔 일 이런 게 가정돼. 이러면 그 강비님 어떠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 그 둘 자체가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재의 기원인데요. 옛날에 보코도리 씨족 남자들은 아라 앵무새, 이거 이제 우리 본 겁니다. 아라 앵무새의 둥지라고 불리는 앵무새의 목털이나 깃털로 장식한 오두막에 살았던 초자연적 신이었다. 그러니까 신화가, 무문자사의 신화가 털 달았다, 장식했다 이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본다. 나의 정체성을 고민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와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죠. 장신구를 단다는 거는 이 문화적 수준이 매우 높다. 그들은 필요한 것을 누이의 남편에게서 얻었다. 이렇게 되면 누이가 남편 집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위가 이 집을 꾸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위가 꾸려가는 거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꿀을 원한다는 사실을 매형애가 알렸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그렇게 알렸는데 이것도 이제 신화를 분석을 하면은 막내가 알린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동체의 제일 끝부분에 걸린 애가 그 가장 이제 그 전면에 해당하는 사위라든지 그런 거랑 이제 교섭을 하는 그런 거라도 생각도 저는 해봤고요. 그런데 진하고 끈적끈적하며 거품으로 꽉 차 있는 꿀을 받으면 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게 매형이 그의 아내와 성교를 하면서 딴 꿀이다. 신화가 잘 보면은 누구 입장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막내 입장에서 매형의 아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누나가. 그러니까 누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형의 아내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악되는 것도 있고 매형이 아내와 성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너무 관계가 집중이 돼서 이 부양해야 될 거를 놓쳐가지고 질 나쁜 꿀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아내의 형제들은 기분 너무 나쁜 거죠. 제가 우리 의무를 다 안 하다니. 그래서 돌멩이 찾아가지고 이제 호기심에 가득 찬 아내가 자기 형제를 관찰했는데 뭐냐면 이 아내는 이 사위는 이 집안을 처가를 먹여 살릴 앤데 아내는 자기 형체를 염탐한 거예요. 규율을 어겼다. 여기까지 보면 아내는 이 자기 남편을 배신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형제를 관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화를 해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보코도리 씨족은 우린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 그냥 부부가 성교를 좀 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만인 관계에 집중됐다는 걸 말해주는 기호고 가족은 남녀 둘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신화가 말하면서 직후에 사라지면서 장식물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이라는 거는 그 타인에 대한 다른 공통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신화가 아닐까 이러면서 뒤에 이제 종적 다양화가 일어나는 거죠. 각자 장작을 몸에 던져서 변형하고 불을 쓰고 그 다음에 새가 이제 종으로 많아지고 이 보코도리 씨족은 그러면 안 되라는 걸 알고 있는 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문화의 담지자로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모두 건기의 숲에서 사냥을 했다. 그래서 조물주가 좀 떨어진 데 머물렀는데 사람들은 털 달린 사냥감으로 이것도 이제 본 겁니다. 야생돼지 카에 테투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카루사케베는 야생돼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좀 더 떨어진 거를 썼다.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진 거를 좀 훌륭한 야생돼지로 좀 교환하려고 했더니 고모가 조카를 돌려보내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돌았다. 그러니까 고모와 아버지 사이가 되게 멀지 않습니까? 멀고 이제 그 다른 관계를 지금 서로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데요. 카루사케베가 아들에게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그 고모네 가족을 야생돼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미 다른 가족 관계를 꾸리게 된 형제들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독특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끼리 독립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면 안 돼. 이런 메시지가 있는 신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화도 있는데요. 야외에 누워있던 호라비가 별을 사랑하게 됐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인간이 별을 사랑한다. 요것만 나와도 족외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종이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개구리 왕자, 이게 종 다른 거죠. 이런 거는 그 그림 동화에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미녀와 야수, 종이 다르죠. 이런 키워드는 그림 동화가 수집한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종적 차이를 강조, 멀리서 와야 된다. 이거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별 요 정도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별은 개구리의 형상으로 그 앞에 나타났다. 이거 이제 기억나시죠? 이 별이 이제 계속 모습을 바꿉니다. 모습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포착하고 끌어나가기 능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젊고 예쁜 여인으로 변했고, 이 여인이 이제 먹는 법도 가르치고 나중에 옥수수 케이크도 만들게 하는 거죠. 가족을 이루어야 옥수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가족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케이크 먹는 행위다. 케이크는 간식이기도 하고 만드는 게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굽고 뭐 온갖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 가족을 이룬다는 거는 문화적으로 관계를 능수능란하게 타자들과 맺는 능력 속에서 이제 그 설명되는 거고 정당함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도 나오지만 그렇게 케이크까지 먹을 수 있게 됐는데 욕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좀 우리끼리 좀 더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 음식을 준 가족 중에 누구를 이제 얻었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벌을 받는다. 중요한 거는 관계 조절이다. 그 다음에 금성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과 살았다. 그러니까 별과 결혼한다 이러면 족외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가족의 하나의 의미는 타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게 있고 두 번째가 가족의 의미를 그래서 신화는 치유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이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그 코드, 조계온이 들어간 코드 중에 질병의 기원을 설명하는 그 신화들이 이제 몇 편 있어서 제가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본 건데요. 그 금성이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고약한 냄새가 났고 파리 때까지 웅웅거리며 그를 맴돌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부패하는 거죠. 부패. 그다음에 흐물어지고 이거 자체가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죠. 뭉개져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집에 초대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자리를 못 갖는 애는 초대받을 수도 없고 초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인디언이 이 사람 너무 불쌍해가지고 왜 이래요라고 공손히 질문했다. 레비스토리스가 아마 정리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신화는 우리가 옥수수 기원 신화, 야생 돼지 신화 이런 것도 보지만 인사 아니면 정중한 물음 진솔한 답 이런 걸 되게 중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대충 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어. 이게 너무 재밌죠? 아픈 건 길을 잃은 거예요. 아픈 건 길을 잃은 건데 그럼 길이 뭐냐면 관계 속에 자기 위치를 보고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이제 인디언이 처녀인 딸의 벗은 넓적다리에 금성을 앉혔어요. 너무 그 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딴 데 있으면 야한데 또 여기는 또 뭐 이렇게 되게 넓적 다리 위에 금성을 앉혀가지고 더운 물로 상처를 닦는 수술을 했고 금성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결혼 코드를 넣은 거고 남녀가 이렇게 이제 만난다. 그걸로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얘기가 1번에 설명되는데요. 밤이 되자 금성이 뭘 원해? 이게 이제 박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죠. 신화는 주고받는다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관계를 정확하게 보고 가는 능력을 잘 주고 잘 받는 능력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성이 내가 받았다. 뭘 원해? 그랬더니 와이카우가 말을 못 알아들었다. 이게 아마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는 별이니까 수준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대화를 못할 수도 있고 와이카오가 이제 잘 해석을 못합니다. 금성은 곧 태양이 서로를 죽이고 아이까지 학살한 인디언들에게 뭘 하러 온다. 그러니까 금성보다 상위 포식자가 있는 거고 얘들이 덮쳐서 쓸어갈 거야.
이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코를 막고 그를 자기들 집에 초대하기를 거부했다. 이게 당연한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 마을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니까 불쾌하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끼도 먹고 막 이렇게 경우도 없고 이렇게 되면 금성처럼 그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해가 벌주로 온다는 거를 이제 그래서 알려주면서 비둘기 한 마리를 죽여 새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찾게 됐고 관계를 중재하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고 사냥에서 돌아오니까 금성은 와이카우라의 딸을 범했고 이러면 이제 그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성범죄죠. 근데 신하는 남녀의 결합, 이게 주기를 타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겁탈을 한다든지 근친상간에 이걸 되게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게 한쪽에서 힘이 적극적으로 가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쓰기 때문에 근친상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도덕 감정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과하거나 경우를 넘어서면은 이제 너무 가까워졌다고 해서 옳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지. 성범죄다. 그 자체로 문제 삼는, 그러니까 그 자체. 성범죄라는 걸 규정하는 뭔가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딸과 이미 잤어. 나는 이미 너의 사위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치료도 받았고 딸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더 크게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와이카를 계속 거절해. 이 사람이 이제 공손한 거고 아니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점에서 좀 어리석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그러니까 경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거죠. 이 신화 되게 저는 좋아하는데 바보랄까? 동네 바보? 아니면 우리가 지혜롭다, 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의 의미 이런 것도 그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제 다 더 큰 데서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성은 잡은 비둘기뼈로 가족 이탈 방주. 그 성경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특별하지 않고 무문자 사회는 방주 모티프가 되게 많이 대홍수 모티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온다. 그런데 방주를 그러니까 물이 덮친다. 재밌죠? 태양이 오면 태워버려야 되는데 물이 쓸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성이 태양과 물을 중재하는 역할을 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어서 이 가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물을 마을에 덮치고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신화까지를 보고 신화를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가족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화고, 신학 전체에서 가장 이제 기본 신화라고 할까요? 아직 사람들이 질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고통도 알지 못하는 시절에 있었다. 이게 보로로 1번 신화라고 해서 레비스트로스가 요 테마를 계속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질병도 몰랐고 고통도 몰랐다. 낙원이죠. 낙원에서 추방당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문자 사회가 기본적으로 또 많이 씁니다.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굳이. 되게 재밌죠? 그런데 굳이 때문에 우리는 생사도 알게 되고, 고생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야. 벌 받았다기보다 굳이, 요런 게 신화의 죄의식을 성경의 죄의식이랑, 물론 뭐 즉자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재밌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어떤 소년이 남성의 집에 되나들기를 아주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가족 오두막에서 두문불출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는데, 남자 역할을 안 한다는 거고 아직 애다 이렇게 됩니다. 사춘기인데 애다 이러면 자기 자리를 못 가진 상태에서 엄마랑 너무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가깝고 지금 이거 자체가 근친상간적이다라는 거를 많이 말해 줍니다. 소년이 컸는데 고집스럽게 거부한다. 이게 꿀을 탐하는 소년. 내 욕망만 채울 거야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이제 가족 안에서 자기 욕심만 채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게중심이 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화가 난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쪽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들어옵니다. 매일 밤 그러니까 모계 안에 네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계 안에서 너는 이렇게 나가야 돼. 할머니가 손자가 자고 있는 동안 얼굴에 올라타서 가스를 발산한다. 가스는 담배, 연기, 관계 조절력이기 때문에 말 이런 거랑 기원이 같다. 이것도 이제 불을 기원을 할 때 조금 말씀드려봤는데요.
중독시켰다. 그런데 소년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고약한 냄새를 맡았는데 원인을 몰랐어요, 밤에. 그래서 병들고 여였어. 그래서 방귀도 너무 많이 끼면은 병들고 여이게 된다. 이게 이제 질병의 기원인 거. 질병의 기원은 뭐냐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을까요? 강평생님 어떠십니까? 같은 동작으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우리가 거기가 막 뭉치고 아니면 어떤 욕망을 계속 치달으면 그게 다 병이 되고 신화도 그렇게 보는 거죠. 병들고 여인 손자, 그러니까 반기는 개를 이렇게 이제 여이게 만들어서 내보낸다 이런 전략인데요. 병든 전체 출발점은 얘가 자기 자리를 고집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루는 자는 척을 했는데 할머니인 줄 알고 날카로운 화살로 할머니를 쏘아 죽였어요. 근친 상간도 있지만 이거 그 혈족, 친족 사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신화를 처음 보면 뜨아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거리 조정 문제다. 할머니를 쏘아 죽이는데 화살이 항문으로 깊이 들어가 그녀를 통째로 깨어서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방식으로 이건 여자 자리야 이렇게 고집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할머니가 이제 찢어지는 거죠. 그럼 이 집은 이미 자리가 온전하게 보존되기 어렵게 파열이 일어나고 있고 손자는 이제 도망갑니다. 개미핥기의 도움을 받아 이제 개미핥기도 많이 나는 이게 개미고 분해하고 흙이랑 되게 가깝고 그러니까 소녀는 이미 문화적인 자리에서부터 할머니가 할머니로 안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확 그 동네 바깥으로 나온 거고 그 도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얘는 혼이 나야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요. 얘는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오카로, 에노쿠리, 제레고, 보코돌이다. 그러니까 신화가 동물종을 이렇게 나열할 때 원래 있던 장소보다 점점 더 먼 거리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리 조정의 지표이고 이거는 실제 이 보로로종 마을에서 발견되는 근처는 오카루새, 그 다음은 에노쿠리새, 또한 100m 가면은 보코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에 바탕을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몰래 구덩이 파고 할머니가 잠자는 장소에 묻었다. 그리고 파헤친 신선한 흙이 보여지지 않도록 돗자리를 그 위로 덮었다. 그러니까 할머니를 지금 이렇게 이제 대충 묻은 거죠. 같은 날 인디언들은 저녁거리를 얻기 위해 독극물 어로 작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살인이 있은 다음날 여자들은 죽은 물고기를 주우러 어로 작업이 있는 거죠.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인디언이라고 지칭된 거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뒤에 여자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앞에가 남자일 것 같아요. 잡는 거는 인디언이 하고 가져오는 거는 인디언 여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배분되어 있다는 것도 이 신화가 지칭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 안에서는 다 다른 자리값을 가진 역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갔는데 비리모도의 누이, 그러니까 이 소년이 비리모도입니다. 비리모도의 누이가 아이를 맡기고 이제 여기도 외할머니가 조모가 애를 케어하시는데 애를 맡아야 내가 주우러 가는데 엄마 없어. 그래서 애를 두고 가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애가 있어야 될 위치를 놓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 전체가 지금 싹 이렇게 이제 자기 관계,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거를 이 네 번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답이 없어서 기다리라고 갔는데 버려진 어린아이가 흰 개비 집으로 변합니다. 얘도 이렇게 자연의 차원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보호자, 관계자가 없으니까. 개울가에 죽은 물고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른 동료들처럼 물고기를 나르기 위해 마을을 왕래하지 않고 모든 물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잡는 사람 따로 있고 갖고 오는 사람 따로 있으면 먹는 사람도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갖고 오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막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괴물이 된 거죠, 괴물. 이렇게 해서 이 마을은 이미 다 망가졌고, 망가지는 괴물을, 먹는 이 누이의 입에서 그녀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결국은 지독한 고통을 느꼈는데, 그녀가 신음하며 비명을 내지른과 동시에 질병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마을을 전염시켰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심어주게 됐다. 처음에 질병도 모르고 고통도 몰랐는데, 자기 욕심, 자기 자리를 너무 탐하다가, 그것이 이렇게 과해지면서 마을 전체를 죽음으로 모으는 게 질병의 기원은 이거다. 그녀의 이제 이렇게 되면 그녀의 두 오빠인 비리모도와 카보레
이게 이제 오빠가 둘이 나오는데 이러면 이게 이제 달과 해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둘이 동생을 죽이기로 했다. 한 사람은 머리를 잘라 동쪽에 있는 호수에 던지고 다른 사람은 다리를 잘라 서쪽에 있는 호수에 던졌다. 둘 다 창을 땅에다 꽂았다. 이제 다시 심는다 이런 모티프가 있는데요. 두 형제가 이 누이를 동과 서로 나눈다 자체가 동서 해가 지는 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속에서 이제 전체로 이걸 질병의 기원은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건 주기를 찾는 거고 주기를 찾는 거는 가족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 가족이 아닌 것은 관계를 못 맺을 수 없도록 탐식하는 자기 중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신화가 이제 신화에서 관계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제 그걸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하나는 관계 조정. 그 관계 조정을 정말로 잘하면 관계가 잘 조정 안 되는 게 치유된다.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우침을 조정하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치유다. 요까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43분이네요. 네이버 검색창에